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요즘 눈살 찌푸리는 대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번지기 전에는 그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에서 콜록거리고 재채기해도 사실 별 문제 삼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 그랬다가는 또 마스크를 쓰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눈살 찌푸립니다. 식당 안에서도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에게 눈광선 발사되죠. 말할 때 나오는 비말, 침방울 때문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그런 해를 끼칠 우려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실내 집합 금지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산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실제 통계를 보면 특히 대도시 주변 등산로 입장객이 코로나19 시대 전에 1.5배에 이른다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산이 말 그대로 바글거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러하니 산에서도 마스크 안 끼고 심호흡하는 사람들에게도 눈광선 발사됩니다. 눈살 찌푸립니다. 저는 그럴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추석까지 다가오는 시점 더 철저한 방역 마인드 가져야겠습니다. 그런데 BC 기원전이 아니라 비포 코로나 때 자유롭던 때가 추억처럼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출발새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소 추세 속에서도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이라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4차 추가 경정 예산이 처리됐습니다. 통신비는 선별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됐던 특별 돌봄 지원금은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보수 인사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청와대 등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제조와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뉴스를 요점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박철민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첫 소식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줄어들었죠, 좀 더? 그렇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일 82명이었고요. 이때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진 뒤에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23,106명이고요. 지역 발생이 51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0명, 경기 14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는데요. 총 36명의 수도권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결과 음성으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총리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정 총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후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총리 공관에서 자택대기를 하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 음성을 받았고요. 정 총리는 지난주에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직원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는 아닌데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확진자 소속 부서의 직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뒤 자가 격리 조치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결과 나왔지만 심경 좀 밝히셨죠?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심경을 밝히셨는데요. 음성 판정 소식을 알리면서 직원 확진했다는 선제적 조치였음에도 걱정해준 국민께 감사드리고 한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직접 검사를 받아보니까 결과가 나오기까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다면서 그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실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또 매진해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4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중대본 회의를 또 연달아 주재하는데 오늘부터 정상 업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어제 4차 추가 경정 예산 처리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통신비를 만 35세에서 64세만 제외하고 지급하는 걸로 합의했고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됐던 특별 돌봄 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독감 무료 예방접종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기로 했고
개인 택시 운전자뿐 아니라 법인 택시 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또 합의가 됐고요. 유흥업종과 콜라텍에서는 제외됐었는데 최대 200만 원의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박 캐스터도 네. 통신비 2만 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이제 드러났네요. 저는 만 40세가 올해 딱 돼가지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많이 아쉽습니까? 솔직히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 2만 원에 좀 예. 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앵커님은 받으시나요? 저는 못 받습니다. 못 받으시겠죠. 예, 저 35세 이하는 아닙니다. 네. 자, 네. 자, 항목별로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우선 4차 추경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지원 대상이 전체 소상공인의 87%가 달할 전망인데요. 그리고 4차 추경액의 약 절반이 들어가고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에게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이때 법인 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1인당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개인 택시만 이런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법인 택시 기사 역시 지원금을 받기로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그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네. 최대 200만 원 주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 업종 150만 원 받고요. PC방이나 학원, 독서실 등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줍니다. 매출의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 상관없습니다. 당초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서 받을 수 있게 됐고요.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주는데요.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특수노동자, 이른바 특고라고 하는데 프리랜서 등 이런 특수노동자들에게는 긴급 지원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 폐업 소상공인에게 폐업 점포 제도전 다시 문을 열라고 독려하는 네. 그런 차원의 장려금 50만 원 지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충분한 액수가 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도 지원금 나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1인당 20만 원씩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을 주고요. 정부는 애초 또 초등학생까지만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 중학생까지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요. 통신비 안타깝게도 만 16세에서 34세 그리고 만 65세 이상에게만 2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다음 달 부과되는 통신비에서 할인하니까 별도의 신청 없어도 되고요.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아낀 예산은요.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고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도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는데 이 비용 쓰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밤늦게 4차 추경안 처리됐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 대부분이 사실은 정쟁 관련들인데 오랜만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국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다음 이슈 바로 공정경제 3법인데요. 자, 정치권이 법안을 만들고 또 손보는 논의에 본격 착수한 건데 재계에서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이게 어떤 법인지 또 재계에서는 왜 반발하는지. 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공정경제 3법. 일단 시간이 보니까 충분히 좀 하고 싶긴 한데 제한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으로. 이게 도대체 3법. 어떤 게 있는지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첫 번째 상법. 우리가 경제생활하는데 상법하고 네, 상법이요. 공정거래법. 네.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네.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상법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네. 준비됐던 예. 사안이고요. 예. 그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했던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중대표소송제
참 어렵죠. 예.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지배하는 B라는 회사가 있었을 때 네. A라는 회사가 상장돼 있는데 B의 행위가 그 대주주한테 이익되고 소액주주한테 손해가 될 때 네네. 이중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회사를 100%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LG화학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을 LG화학이 저희 이익에 침해해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바로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서 그걸 바로잡게 해주는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위원 선출제도 상법에 있는 거고요. 공정거래법은 이제 전속고발권이라고 해서 대기업 에 있어가지고 불공정 행위가 있었을 때 항상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검찰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고발할 수 있게. 이거 독점이죠. 고발의 독점권을 해체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의문이 나는 게 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독점했을까? 이거 사실 궁금해하는 청취자들이 좀 있습니다. 검찰로 가면 여러 가지 기업 행위들 보면 뭐 이른바 검찰을 탈탈 턴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한돼서 이런 건 좀 전문적인 데서 한 곳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와 관련돼서 공정위에서 이거 문제 없다. 이래버리면 더 이상 조사가 나가지 못한 그런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금융감독법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지수사 같은 경우에는 다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수사가 아니고요.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삼성도 아니다, 미래도 아니다. 근데 그런 회사에서는 이 금융회사가 여러 개 있죠. 삼성 같은 경우 삼성생명, 삼성 뭐 화재, 자산운용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하는 체계 자체가 좀 불균형합니다. 지주회사는 굉장히 강한 규제를 받는데 개별법에서는 약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규제 강도가 달라서 오히려 지주회사 체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규제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식으로 바로잡는지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면. 예를 들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그룹 내에 전체 리스크가 얼마고 리스크 한쪽에 쏠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회사에서는 그 규제가 없거든요. 그런 걸 한꺼번에 같이 해가지고 그 규제를 넘었으면 그 그룹 소그룹 내에서도 어떤 행위를 하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시를 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세 개 분야 나눠 살펴봤는데, 자, 이 법안에 이제 야당이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찬성한다고 입장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야당 안팎에서는 사실은 또 반대, 찬반 목소리가 좀 왔다 갔다 보니까 갈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김종인 대표가 최근에 냈던 책 회고록을 가져왔는데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 책에 보면 92년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하시면 더 좋은 목소리가 찾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수석을 그만두면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사회를 만들어둔 거에 대해서 젊은이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경제력 집중의 문제, 경제민주화의 문제의 아이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당 강령에 경제민주화가 들어왔죠. 그러면 강령이라고 하는 건 나라로 치면 헌법인데요. 헌법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법으로 정책으로 구현하는 걸 반발을 한다. 이거는 간판 바꿔 신장개업을 하고 메뉴나 레시피는 그대로 둔 채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별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안입니다. 이를테면은 중국집에서 새로 이제 간판을
뭐 그냥 레스토랑 아니면 뭐 한식당으로 차이니즈 레스토랑 그대로 짜장면 나온다 예.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당연한 사실 예상됐던 것이지만 재계로부터 반발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한 것이 예.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주주의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주식회사를 대주주의 것으로만 인식을 하고 대주주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경향이 강했었거든요. 네.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하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나 집행임원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주주만의 이해를 하는 걸 견제하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걸 분리 선임을 해서 회사의 영향력에 좀 벗어나는 사람을 선임을 해라. 심판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하라고 하는데 예. 이거 내가 선임할 걸 왜 나 귀찮게 선임하게 하느냐 네.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영권이 침해된다. M&A에 뭐 취약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은 은행들 다 감사위원 외부위원으로 분리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있었던 카카오뱅크에서도 감사위원은 다 외부 사회에서만 분리 선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설명해 그렇게 주십시오. 분리 선출되어 있어야지만 네. 집행임원이 대주주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 뭔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견제를 해서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네. 따지고 감사하고 견제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일방적인 경영이 아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이익을 같이 봐주고 통제해주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사태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문제가 생겼던 거는 그런 CEO의 어떤 성과를 내세운 경영에 대해서 네. 그게 아니고 소비자 보호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했던 데는 큰 문제가 생기질 않았고 독립적이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예. 회사가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고쳐나가자는 뜻입니다. 예. 재계를 중심으로 이제 이 야당 국민의힘 쪽에 압력을 주고 있다. 또는 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보도에 따르면 정경현 권태심 부회장이 예. 국민의힘을 찾아간다든지 예. 어제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저희 이낙연 대표를 만나고 예.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네.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종의 뭐 로비로 볼 수 있고 또는 뭐 압력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설득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의견 개진이라고 의견 개진이라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큰 틀에서 지금 다들 손을 보려고 하는 건데 주요 3법을 혹시 이제 이런 세부적인 어떤 그 법안 자체가 조항들이 바뀌거나 원래 그 의도했던 바에서 벗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악마는 디테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디테일 부분에서 혹시 뭐 바뀌게 되면 뭐 타협 또는 조정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법안의 본 취지 이게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모든 걸 챙겨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 방향과 전체적인 틀, 이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김종인 대표도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 당도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회사에 있으면서 이 법들 관련해서 직접 실행을 여러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은 더 챙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도 다양한 사람들께서 의원님들이 나서서 챙기면 이런 크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 부분 계속 챙겨서 취지대로 이제 공직제 3법 이렇게 법안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제 실현되면 우리 삶이 좀 어떻게 바뀌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많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죠. 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공정하지 못한 경제 질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법들이 되게 된다면 자본시장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주주가 주주 대접을 제대로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본시장에 많은 돈이 쏠리고 생산적으로 투자가 된다든지 예. 그래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예, 주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접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자, 이영우 위원님께서는 카카오뱅크 공동 대표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실물 경제 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신용대출 급증 문제 심각합니다. 뭐 그 원인으로 이른바 컵라면 대출로 불리는 이를테면 3분 만에 대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온라인 은행 비대면 대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 어떻게 보십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거 3분이 아니고 한 1분 정도면 가능한데. 아, 그렇습니까? 1분이면. 네. 예. 영향을 주었죠. 네. 그리고 특히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잘 되거나 부동산 할 때 대출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지금 빠르게 하기 때문에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용 등급이 다 평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은 주었지만 스피드 때문에 영향을 줬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것뿐이 아니고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금리 이런 것들의 문제였지 뭐 어떤 은행 하나로 인해서 된 건 아니고 약간의 영향은 줬지만 중요한 건 그 매크로 환경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손질이라든지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이렇게 대출을 간결하게 해주는 부분은 그 신용평가라든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뭐 부정적인 부분은 없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자금 흐름이 유입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정부에서 신용대출 줄이겠다고 나섰는데, 근데 뭐 이런 이제 뭐 또 편리한 대출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큰 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금들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 또는 주식시장을 막 쏠리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젊은 사람들 영끌 투자라고도 하죠. 영혼을 끌어서 투자한다 하는데 이런 과열 현상 이거 뭐 기본적으로 왜 이런지도 일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믿음이 있죠.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나고 하면 나는 재산 형성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조바심이 문제가 됐던 거죠. 결국에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근데 특히 젊은 세대가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취득하기 편하게 만들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실제로 영구 임대주택을 도심에 서울 한복판에 아주 좋게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해서 언제라도 할 수 있게. 그럼 그건 사회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건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 집은 언제라도 내가 할 때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공임대주택 경우도 논란이 되는 게 10년 뭐 임대부 전환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임대했지만 분양되고 난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산가치 상승을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인 거죠. 근데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언제라도 할 수 있게 만들면서 그 공급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거는 투자의 대상의 다양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는 모든 국민들의 자산의 한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른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는 거 그것도 같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 공급하는 것들 같이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기업인 출신이시니까 요즘 박덕흠 의원 얘기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 충돌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 이해 충돌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갖춰야 될 거는 그 이해 충돌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인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이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의원은 정부와 어떤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공정이니 아니니 따지기 전에 아예 그런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의원님도 하시는 기업인 출신이신데 그럼 혹시 이해 충돌 이런 거 막기 위해서 혹시 어떻게 미리 하신 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 주식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예. 또 모르겠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제가 관련되는 회사 관련이라든지 하면 논의를 제가 재척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고 지금 하시는 상황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기생충 박사로 사랑받던 그가 언제부터인가 정권을 대놓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선 발언에 뭐 시원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물론 당연히 안티도 많이 만들었죠.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네. 네. 벗을까요? 아니요, 서 교수님의 건강을 위해서 예. 방역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네. 좀 하시다가 제가 지금 뭐 방역 철저히 하고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혹시 갑갑하시면 벗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모범이 돼야죠. 예, 모범이 되는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일명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예, 베스트셀러 1위를 이제 3주 동안 찍었는데요. 제가 사실 그동안 이제 제 인생의 목표가 기생충이 좀 사랑받는 세상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두 번째 목표를 이뤘습니다. 예. 아, 기생충이 사랑받는 사회. 그다음에 좋은 책 하나 써서 베스트셀러 만드신 거였는데 이게 이번에 베스트셀러 된 거네요. 예, 제가 17권을 냈는데 한 번도 순위 안에 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분들한테 묻어가서 이렇게 1위를 찍었습니다. 혼자 안 되면 다른 분들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17권 내셨는데 다른 책 안 되고 이 책만 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진중권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좀 아주 능력 있는 필진들이 있고 그분들 덕에 다시는 뜬 거죠. 예.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원한 사이다 발언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의 정권 비판하기 전과 후 서민 교수님의 생각이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예, 2016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무능하다는 게 이제 드러났을 때, 전 이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이보다 더 무능한 정권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본업에 돌아가서 충실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또 이 정권 들어서니까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래도 한 가닥 기대를 건 게 그래도 도덕적이진 하잖아.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이 도덕성마저 무너져서, 내 인생의 최악의 정권 이렇게 만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담하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서 교수님한테는 역대 정권들 다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비판하신 이유로 봤을 때는 현 정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호의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을 텐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경제하고 외교하고 안보 모든 걸 다 말아먹을 때도 저는 이제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래도 착하잖아.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너무 진짜 슬프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반어법을 연마했는데. 반어법이요? 예. 이를테면 어떤 말씀입니까? 예. 그래, 너 참 잘났어. 이런 거 이제 반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척 하면서 약간 까는 게 반어법인데 이거를 제가 이 기술을 연마하면서 이거를 설마 우리 편한테 쓸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한때는 우리 편이라 생각하신 이런 진영에 이런 비판을 하시는 거가 처음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지금은 분노해서 깝니다. 아, 분노까지 가셨습니까? 분노해서 잠이 안 올 때도 많고 제가 글 쓰는 시각이 거의 한 새벽 1-2시 근데 그때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아, 글을 쓰기 위해서 1-2시까지 안 주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노하시다 보니 자다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정부가 저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정부가 건강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이제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아까도 이제 굉장히 센 발언을 하십니다. 현 정권은 우리 교수님의 전공 분야, 그 대상인 기생충보다 훨씬 못한 바이러스 단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기생충은요, 예. 그 목표가 숙주와의 공생입니다. 숙주와의 공생. 네. 그래서 이제 숙주가 뭐 죽거나 뭐 다치는 걸 원치 않고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만 입히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바이러스는 숙주를 빈사 상태로 몰아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목표예요. 예.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뭐 걸리면 증상도 되게 심하고 그리고 후유증도 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현 정권이 지금 딱 그런 게 국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그 후유증도 뭐 되게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물러나고 난 뒤에 이 뒷수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면은 이제 이 기생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럼 기생충이 어느 만큼만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방금 뭐 이게 정부가 국민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또 이게 어떤 근거로 말씀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면 그 국민들이 먹고 살 그런 그러니까 현재를 잘 먹고 살게 해주고 예. 미래를 잘 이제 만드는 게 이 정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그 이 코로나 전부터 경제가 많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 뭐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그런 뭐 정책 실패들이 있었는데 네. 뭐 그리고 외교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일본을 매개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망했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핑계를 대겠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미 경제는 망가져 있었고 그리고 네. 뭐 건강보험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재정을 다 거덜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20년쯤 후에 제가 이 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될 때쯤 아마 그때쯤 이제 받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실정인데 이게 뭐든지 그렇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렇게 문명을 건설하고 이러는 건 되게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지금 한순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생각까지 들어서 제가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예, 이제 교수님의 이런 의견에 뭐 네. 그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런데 그런 말씀의 근거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정권에 대해서 초반은 당연히 지지하셨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지지하고. 예. 네. 근데 그 지지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 소득 주도 성장 부분도 지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했죠. 그리고 제가 문재인 케어 같은 것도 네네. 조금 이제 제 전공 분야라서 그런데 그거 좀 반대한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건강보험은 지금 이 자체로 거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국민한테 더 퍼주거나 이러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해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돈을 좀 더 내고 혜택을 더 받는 게 문재인 케어의 요체예요. 근데 퍼주기만 하고 국민들한테 보험료 같은 거 올리지 않았단 말이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지지율에만 너무 목을 매면서 재정을 거덜내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됐고 실제로 건강보험 한 2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사실 지금이 건강보험을 따지자면 이 돈을 많이 적립금을 쌓아놓을 때인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적자로 돌아서서 앞으로 이게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인 거죠. 서 교수께서 이제 사실 그 수혜를 보셔야 될 시점이 되면 더 지금보다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적립금이 다 없어지면 그때 이제 국민 세금으로 이제 그 충당을 해야 되는데 뭐 그때라고 뭐 국민 세금이 남아 돌겠습니까? 그때도 써야 될 때는 많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 하나만 봐도 그렇고 전기세 같은 것도 사실 뭐 한국전력 같은 그런 공기업이 매번 흑자를 많이 내다가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 전기료를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은 전기료를 좀 올려야 될 게 맞거든요. 근데 전기료는 내 임기 때 절대 안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 뭐 당신의 그 지지율 같은 것만 너무 신경 쓰고 국가의 미래는 등한시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나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건강보험료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기세도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지금처럼 할 거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세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국민들 동의를 구하고 뭐 친환경 때문에 돈이 많이 드니까 돈 좀 더 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 정권을 원래 지지하셨다가 비판하는 자세로 돌아서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말씀하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사안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까?
선생님한테? 네. 이미 뭐 비판하는 와중에 나온 일이기 때문에 뭐 제 마음에 크게 변화는 없지만 어쨌든 추미애 장관 의혹도 이 정권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 그 아들 의혹이 뭐냐면 이제 휴가 연장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휴가 미복귀 무마입니다. 그러니까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 찬스를 써서 이제 무마했다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제 만약 추미애 장관 위치에 있었으면 사실 제가 뭐 아들이 좀 도와달라는데 뭐 그거 안 하지겠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걸리고 나면은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미안했다라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사과하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이 사태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주 잘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구를 하다가 뭐 이제 가벼운 파울을 하면은 상대 팀에게 자유투 2개를 줍니다. 뭐 그럼 자유투 먹고 더 많이 넣으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뭐 거기 항의하다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서 이제 퇴장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딱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사과하고 내가 뭐 사려 깊지 못했다. 이 정도 하면 저는 얼마든지 용서해드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제대로 그냥 이실직고하고 그렇게 하고 오히려 잘못을 빌고 그 다음에 잘하겠다. 이렇게 뭐 솔직한 태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자, 근데 뭐 또 지금 검찰 수사가 지난 1월에 시작됐는데 지금 아직 뭐 물론 이제 막바지에 지금 뭐 압수수색도 하고 막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 검찰 수사로 그러면 밝히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혹들. 현 정권 인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론에서 이제 의혹이 막 제기되면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를 하면 이제 그때는 내가 좀 잘못했나 하고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를 보나 뭐 누구를 보나 별로 이렇게 검찰 수사 기소해도 별로 잘못 없다고 계속 우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보자고 하는데 지금 뭐 재판을 가봤자 또 소용이 없는 게 지금 뭐 손혜원 전 의원이나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뭐 잘못을 인정했나요?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한명숙 이제 전 총리 같은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되돌리려고 자기는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찰 수사를 그냥 지켜보자 이거는 당장 그냥 이 여론을 잠재우자 시간을 벌자 이런 의도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 뭐 부인과 뭐 장모 관련 의혹들이 이제 나왔고 뭐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수사를 하는데 뭐 추미애 장관은 성역 없는 수사 주문했습니다. 그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의혹 이 수사는 지금 어떻게 이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이거 고발된 지가 벌써 5개월이 넘었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 공소시효가 아마 5개월밖에 안 남은 걸 것 같은데 저는 빨리 이게 제대로 수사가 돼서 관련자가 뭐 장모건 뭐건 다 처벌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의혹을 갖는 거는 이게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제 이 수사 담당하고 계신데 그 수사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여권에 좀 불리한 일만 생기면 이걸 이제 끄집어낸단 말이죠. 이번에도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이제 25일날 장모 소환한다 뭐 이러시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 물타기용으로 이걸 쓰는 게 아니냐.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빨리 수사해서 뭐 털 건 털고 뭐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정말 이성윤 우리 정부에서 총회하시는 그 이성윤 검사장님께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제발 빨리 좀 수사 좀 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대 우리 좀 공정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37번 이 단어를 쓰셨다 하시는 최근에 연설에서. 근데 이게 공정의 가치가 이를테면 요즘 뭐 무너졌다는 얘기를 사실은 뭐 많이 하긴 하는데 물론 여기서 찬반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정의 가치가 지금 무너졌다 그렇게 보더라도 이게 이번 정권 탓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는 뭐 예전부터 공정한 사회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기대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취임하면서 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다 그냥 웃죠.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말에 모두 감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전혀 공정과 거리가 먼 이런 행보를 보이시니까 좀 되게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거하고 예. 후자가 훨씬 아프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기대치를 훨씬 올려놨다가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하게 지하로 지금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사실. 네, 기대했었는데 우리 실망했다. 이게 더 이제 정신적으로 기대감을 올려놓고 네. 이제 그 기대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더 큰 죄가 있다. 그렇군요. 자, 저 국민의힘 쪽 관련 얘기 좀 여쭐게요. 그 국민의힘이 뭐 좌클릭으로 변화 시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변화 어떻게 보시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예. 네. 이 정도 이렇게 지리멸단한 와중에 변화에 그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집권을 노리는 당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자꾸 좌클릭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보수도 나름대로 뭐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수가 있는 건데, 왜 무조건 좌클릭. 저는 이번 정권 들어 좌파의 민낯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좌클릭 얘기만 나오면 멀미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래대로 자기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비리만 좀 저지르지 말면 좋겠습니다. 좌자만 나오면 멀미가 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솔직한 인터뷰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짧게라도 PD가 좀 시간 다 갔다고 그만하라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기생충 사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